자, 미키 17 빠르게 보고 앉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와, 영화 본 지 1시간도 안 된 상태고요. 제일 궁금한 얘기. 그래서 과연 이게 망작이냐? 망작도 아니고 걸작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분명하게 막 이 영화가 정말 개판이라서 이거 연기되고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봤던 기생충급의 그런 작품이냐? 그것도 아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왜 고민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줄거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한 스포가 없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금의 내용도 사실 듣고 싶지 않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주인공 미키, 우리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미키는 예고편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제인간처럼 나오잖아요. 계속 태어나는 직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지구에 있는 그냥 일반 시민이었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강단이나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친구가 꼬신 거죠. 그 친구가 스티븐 연, 마카롱이 대세다 이래서 마카롱 가게를 하다가 폭삭 망하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몰라. 빚을 엄청나게 사채업자한테 끌어가지고 이걸 또 땡겨가지고 한 거야. 사채업자가 찾아오죠. 근데 아직은 사실 갚을 기간을 넘기진 않았어. 근데 왜 찾아오냐면 앞으로 네가 못 갚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갚을 날짜를 넘긴 사람을 묶어놓은 그 레스토랑 같은 자리에 심지어 이거. 그리고 거기 옆에서 우아하게 고기를 써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채업자 왕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사실 돈 받는 거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 기한을 넘겨주길 바라는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돈이 너무 많고 도파민의 끝을 본 사람. 돈 못 갚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토막내서 죽이는 거를 자기가 예술적인 시선으로 카메라로 담는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채업자 얘기하는 게 지구에서 너는 내 손을 벗어나기 힘들걸? 그럼 지구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우주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인류가 정착하는 탐험선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끝도 없이 복제를 하면서 인간 마루타가 되어서 새로운 인류가 낯선 행성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실험체를 맡아주는 거. 바이러스도 맡고 대신 공기도 맡아보고 눈, 코에 다 피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백신 만들고 이러는데 기여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여기서는 익스펜더블이라고 부르고요. 죽으면 다시 다음날 일어나면 새로운 프린터기에서 프린트가 돼. 그리고 기억은 업로드가 돼서 이어지고 이 다음엔 또 다른 죽는 실험을 하는 거죠. 17이니까 이제 16번 죽은 거죠. 17까지 오기까지 4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고 첫날 이제 밥 먹으면서 바로 후회했다 그래요. 왜 우리가 군대 들어가고 훈련소 첫 식사하면서 굉장히 현타가 오듯이 특히 얘네는 일단 우주까지 가는데 최대한 자원을 아껴야 돼. 먹을 것도 나때가리 없게 생겼어요. 그냥 식판에 찍 짜가지고 뭐 딱 칼로리만 최소 맞추고 밥도 제한되고 진짜 인생에 낙이 없는 거죠. 맨날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함선은 결국은 일종의 또 다른 사회 계급도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도 있어요. 안에서 재판도 하고 교도소도 있고 여기 함선의 대빵이 딱 봐도 트럼프를 연상시키게 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마크 럭팔로가 연기하거든요. 실제 지구에서 사업가이기도 한데 한 2번 정도 낙선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구에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해외 정복하고 거기서 왕이 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우주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안에서 거의 자기가 왕이에요. 형식적으로라도 막 찬반 투표를 하지만 그 독재자를 또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좀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옆에 영부인 일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마크 러팔로의 마샬은 카리스마 있어 보길 원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되게 치밀하거나 전략적이거나 똑똑한 그런 지도자는 아니고 그냥 관종 같은 면이 있고 우리도 왜 떠오르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영부인이 그를 막 조정하면서 이땐 세게 나가. 당신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와이프한테 좀 휘둘리는 나처럼 마샬에 대해서 별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요원이 있었는데 그 요원이 나샤 첫눈에 뿅 가게 되고 정말 뜨겁게 서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샤가 미키의 여자친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함선의 유일한 복제 인간이지만 그렇기에 일종의 노동 계급에서는 최하층에 속하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험한 일을 나가서 하위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미키한테 묻는 게 야 미키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죽는 거는 어떤 기분이야? 함부로 대해지는 인물이고요. 독백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나샤가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녀가 너무 좋아. 그럴 만큼 그 안에서 되게 험하게 다뤄지고 실제로 또 되게 불쌍해요. 이게 우리가 커피포트에 손 한 번 대도 진짜 하루 종일 훌떡훌떡하고 아픈데 형을 느끼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또 죽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미키를 이제 앞세워가지고 그 행성을 탐험해요. 동굴 안에 갑자기 띠띠띠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상한 물체가 있는 거야. 듀운의 모래벌레 같이 생긴 징그럽지만 또 봉준호 감독이 변태인 게 나름 귀엽게도 만들었던 이 생명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총을 쏘는데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요원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죠. 마샬이 빡이 친 거야. 네가 죽었어야지. 왜 가임기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여성 우리가 새로운 행성에 씨를 뿌릴 때 잘 써야 되는 이 아까운 소중한 자원을 대신 죽게 만드냐. 이 생물체를 마샬은 적으로 간주해요. 딱 보자마자 너무 크리피해. 그러니까 이름도 크리퍼. 그래서 이 크리퍼에 단단히 화가 났고 우리가 이 행성에서 잘 점령을 하려면 이놈들부터 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미키의 노동 강도를 극도로 올려버리죠. 주 7일, 14시간, 주 52시간 따윈 없다. 샘플 채취해 올 때까지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미키가 또 너무 불쌍하게 여기저기 찾아다녀. 그러다 갑자기 눈 빙하가 깨지면서 낙상을 하게 되고요. 크리퍼가 등장을 하게 되죠. 미키는 좀 고통 없이 나를 죽여줘. 조금만 참으면 다시 프린트 되니까. 이게 웬걸? 거기서부터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크리퍼 떼가 미키한테 막 다가오더니 들쳐매고 막 빙하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딱 지브리 영화 같은 느낌으로 그 연출이 돼요. 하지만 징그러운 지브리. 굉장히 안전하게 빙하 위로 올려주고 마치 배웅이라도 이렇게 해주듯이 덩치는 다 서로 제각각이지만 뭐 새끼들까지 우르르 몰려가지고 미키를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처음 동굴에 갔을 때도 그들이 얘를 뜯어먹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불의의 사고로 그들을 피하다가 죽은 거야. 근데 그럼 얘네는 우리의 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미키는 다시 터덜터덜 함선으로 복귀를 하고요. 복귀를 해서 자기 방으로 오늘도 너무 고된 하루였어라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죠. 보니까 나랑 똑같은 새로운 내가 누워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본부에서는 미키 17이 당연히 죽은 줄 알고 또 새로운 애를 프린트를 해버린 거죠. 이거를 이 영화에서는 멀티플이라고 불러요. 여태까지 미키는 되게 찌질하고 소심하고 근데 이 미키 18은 목소리부터 달라. 로버트 패틴슨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발성도 굵은 목소리를 다시 내고 성격도 성깔 있는 미키 18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함선에서의 규칙은 멀티플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게 고이든 아니면 타이든 상관없이 이 둘은 무조건 죽인다. 심지어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리니까 이제 미키 18이 당연하게도 먼저 17을 죽이려고 하고 둘은 투닥투닥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죠. 또 묘하게 이어지는 게 연년생 형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왜 동생이 밖에 나가서 동네 어떤 형들에게 얻어맞고 들어오면 그 형이 대신 나가서 패주고 내가 때려도 내가 때린다. 그런 상황처럼 묘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동안 이제 마샬한테 어떤 식의 대우를 받았는지를 꼬치꼬치 캐묻다 보니까 약간 염전 노예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18이 대신 빠기치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한 나머지 총을 딱 꺼내가지고 내가 쟤 죽이러 갈 거야 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대중들을 상대로 우주선 내에 토크쇼 같이 스튜디오도 만들어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퍼가 숨어 있었던 거죠. 칵 하고 튀어나오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마샬이 빨리 다 봉쇄하고 얘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미키 18을 암살하려고 총을 쏘는데 그를 말리기 위해서 이제 미키 17과 나샤가 뒤늦게 연설장으로 도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샬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크리퍼가 갑자기 특이한 게 생포를 당했는데 거의 무슨 애기가 엄마 찾듯이 엄청나게 울어제껴요. 그리고 그 울음이 빙하 안에 있는 다른 크리퍼 무리 떼들에게 다 전달되고 이게 마치 벌들이 모이듯이 모든 그 행성의 크리퍼가 다다다다다다다 기이한 모습으로 연출돼요. 다다다다 그 우주선 주변을 둘러싸면서 뭔가 완전 전면전 직전의 전야의 폭풍전야의 느낌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 자체가 다시 한번 장르가 바뀌면서 새로운, 그만 좀 만났으면 좋겠는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서도 아마 듣는 분들도 좀 이상함을 느끼실 텐데 진짜 장르가 너무너무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고 공기도 달라져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뭐지? 한 3-4번은 속으로 외쳤던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그 봉준호 특유의 그 삑사랩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유머들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 흐름 자체가 되게 뭔가 기괴해. 막 턱턱 막히거나 막 이해가 안 되거나 개연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예상되지 않은 쪽으로 자꾸 가는 느낌? 그래서 이게 푸티지 시사를 봤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멀티플들끼리 서로 어떻게 싸우면서 뭔가를 해내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까 그 독재자 마샬과 이 멀티플 둘이 대항을 해서 이 안에서의 설국열차 같은 어떤 전쟁을 벌이는 개념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또 묘하게 각각의 그 떡밥들, 각각의 그 전개들이 전부 다 턱 막히는 거 없이 회수가 다 돼. 그러니까 지적할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요상하다. 이게 뭐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비판하는 지점들이 약간 모두까기처럼 다양한 사회의 불합리함들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설국열차에는 명확하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계급사회. 기생충에도 빈부격차. 여기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씩 다 건드리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딱 보자마자 느낀 생각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꽤 준수하게 잘 나왔다. 설국열차나 옥자보다도 나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티어가 있거든요. 먼저 1등은 살인의 추억, 2등이 기생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마더가 있고 괴물이 있어요. 플란다스의 개. 이렇게 이제 한국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가서 찍은 작품들이 그 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밑이 저는 옥자보다는 설국열차였어요. 옥자는 너무 별로였고 어디에 미키 17을 넣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면 옥자보다 무조건 위고 전 설국열차보다도 위였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외국에서 찍은 작품 중에서는 제일 완성도도 그렇고 제가 보기 제 취향도 제일 좋았다. 근데 일단 이거를 전작품인 기생충에 비비는 건 절대 아니고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언어에서 오는 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치하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다. 너무 이해를 쉽게 시켜주기 위해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다. 뭐 결말을 다루는 방식도 그렇고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캐릭터의 대사를 빌려서 사회 비판을 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관람가 아이들에게 다 와닿는 정도의 메시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 제일 디즈니 같은 징그러운 디즈니, 징그러운 지브리 이런 느낌이다. 플란다스에게 보다는 윗급인 것 같아요.
괴물과 비슷하거나 괴물 및. 괴물은 워낙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 반해 저는 괴물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 괴물과 플란다스에게 사이 딱 요 정도의 작품이지 않나. 이것도 되게 묘한데 얘가 뭔 얘기하나 싶으실 텐데 이 영화는 분명히 상업 영화거든요. 예술적인 그런 까라는 아니야. 근데 상업적인데 그러면서도 상업적일까? 워너브라더스 경영진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디렉터 봉이 있어. 아카데미 상도 탔고 기생충 원더풀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맡기고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나 내어주세요 했는데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갑자기 제주산 흑돼지가 있는 거야. 약간 털도 좀 나있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는 하려나? 근데 먹어보니 맛없진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왜 고민했는지는 저는 막 욕했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된다. 이거를 어느 시즌에 까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말고 기자분들이 진짜 많은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 유튜버분들도 오고 연예인분들도 오고 기자 평론가분들이 다 오셨을 만큼 되게 주목을 받는 작품이었는데 박수가 좀 터져 나왔어요. 언론 시사회에서 박수를 치는 거는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워낙 유명하니까 박수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치는데 모두가 와 해서 박수를 치는 느낌은 아니고 딱 몇 명이 딱 영화 끝나자마자 치기 시작하니까 따라서는 칠 정도? 왜 우리가 너무 아니면은 따라서도 안 치잖아요. 뭐 박수를 치고 있어 이러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잔잔한 박수가 한 5에서 7초 정도 이어졌다. 대부분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다. 제일 냉정한 평가가 나오는 곳 영화 끝나고 영화관 앞 화장실. 대부분이 옥자보단 다 낫다는 느낌이고 설국열차랑 옥자 짬뽕한 느낌인데 괜찮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외국에서 나온 꼭 전제는 외국이야. 외국에서 만든 봉준호 영화 중엔 1등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머들이 있거든요. 이제 웃으라고 만들었던 포인트들에서는 전부 웃기도 하고 또 아까 그 크리퍼를 두고도 이게 묘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 또 이 우리 댕댕이 같이 그러니까 되게 감싸주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그 크리퍼가 당하는 장면들에서는 막 비명도 지르고 막 끔찍해서 못 보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랬었다. 그리고 이게 제작비가 2천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제작비 같은 SF 영화로는 마션이 있고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일단 때깔이나 어색함 이런 면에서는 뭐 그 정도 영화들의 한 장면으로 쓰일 정도의 그런 때깔은 나와요. 근데 뭔가 이게 영화가 담는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소박해서 인터스텔라만큼 썼어? 마션만큼 썼다고?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해. 근데 그거는 이야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영화가 다루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우주 영화를 봤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그래비티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SF이지만 SF이지 않은 느낌. 오히려 크리처물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저는 푸티지 시사회 때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패틴슨이 이 영화 자체가 나에게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대단한 도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공감이 되고 이게 결국 어떤 의미로 보면 1인 2역의 연기거든요. 저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연기 잘하긴 한다. 왜 거장들이 쓰려고 하는지를 알겠다. 특히 예술영화부터 상업영화까지 가리지 않고 왜 감독들이 선호하는지를 알겠다고 느낀 게 되게 나쁜 남자 역을 하는 그 18의 모습에서는 일단 표정부터가 싹 바뀌어가지고 완전 와, 우리가 영화에서 여태까지 보던 그 미키였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고 이런 연기의 변신들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마크 러팔로는 그 헐크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제가 봐도 약간 진짜 트럼프를 묘사한 듯한 그리고 실제 장면도 이건 이제 2022년에 찍어서 봉준호 감독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긴 했는데 딱 그 트럼프가 저격당할 뻔한 그런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있다 보니까 하얼빈의 그런 장면에서도 그렇고 뭐 노렸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이 독재자를 보면은 누구나 다 트럼프를 떠올리게 될 연기를 마크 러팔로가 하고요. 마크 러팔로 연기 워낙 잘하니까 느린 발성과 어눌함과 약간 멍청한 듯 보이지만 되게 대중을 휘어잡는 연설하는 뭐 그런 연기를 마크 러팔로가 하고 나머지 나샤부터 거기 나오는 다른 조연들은 끝나고 나오면서 이름을 검색할 정도로 되게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한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뒷부분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갑자기 크리처 군단들이 이제 우두두두두 함선으로 모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의 그 연출들 그리고 이들이 막 일제히 막 고성을 질러요. 항의하는 의미에서. 그럴 때 그 연출의 분위기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장면이어서 저는 원래는 그냥 진짜 이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 혹은 봉준호 감독이니까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문들 진짜 나는 무엇인가 사회 안에서의 소시민의 이야기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크리처들이 막 때로 울어대니까 사운드도 진짜 막 꽝꽝 때리거든요. 그 장면에서 약간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딱 본 지 1시간 된 입장에서 한 장면을 떠올리라 그러면 딱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이 영화를 추천할 거야 라고 물으면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냥
무난하게 볼만한 작품이어서 추천할 것 같고, 오히려 SF 팬들이 SF적인 요소에서 기대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SF 팬들은 오히려 장르적 재미를 크게 못 느낄 가능성이 있다. 관객 수 예측을 해보자면 이걸 제가 하면서 찍으면 남아요. 화하게 제가 의식하게 돼요. 계속 관객 수를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확인하게 되고, 참 신중하게 이제 고민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워너브라더스 경영진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이게 흥행이 될 것 같으면서도 국뽕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어요. 미키 17의 관객 수가 아니야. 봉준호의 새로운 영화인데 이런 약간 손흥민을 응원하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약간 국뽕의 역학에서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700만 이상 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붙어준다면 800만 대도 노려볼 수 있다.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BTS, 손흥민, 봉준호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왜냐면 마도도 청소년 관람 불가잖아. 19금 거의 300만이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요즘 영화계 어려운 거 한 스푼, 이 시기에 볼만한 게 또 없고 캡틴 아메리카가 지지부진해. 그래서 다시 한 스푼 빼.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국열차도 거의 1000만 갔거든요. 700만은 나와줄 것 같다. 1000만 느낌은 아니고 진짜 700만, 800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키 17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빨리 댓글이 달릴 줄도 몰랐고요. 구독자가 78분이 계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더 빨리 더 보고 더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빨리 보고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뭐 예능도 좋아요.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거 위주로 편성해가지고 또 빨리 보고 와서 빨리 털어보겠습니다.